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잦아들자 이번엔 대형 병원인 삼성 서울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또 인천에선 직업을 속인 학원 강사에서 시작해서 택시 기사를 거쳐 승객까지 확진된 사례가 확인돼서 관련 확진자가 모두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재복 기자, 코로나19 이태원 클럽발 사태가 한 곱이 넘는가 싶더니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간호사 1명에 대해서는 일단 역학조사가 진행이 됐고 네. 접촉자에 대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어제 확진이 돼서 그 사람과 밀접 접촉자부터 검사를 시작했는데 예. 3명이 확진이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리고 네. 지금도 검사 중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환자가 더 나올 수가 있죠. 예.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삼성 서울병원의 본관 3층에 수술장이 있는데요. 네. 그 삼성 서울병원에는 수술장이라고 하는 그 수술할 수 있는 공간이 3곳이 있는데 예. 그중에 이제 본관 3층이 있는 겁니다. 수술실이 25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흉부외과하고 산부인과 수술실을 맡고 있는 29살 간호사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16일부터 열이 있었고 인후통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삼성 서울병원은 자체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서 확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병동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촉했던 의료진들 예. 38명 그리고 환자 15명을 검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간호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40살 간호사는 원래 또 근육통이 좀 있었고요. 24살 간호사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목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발 환자가 이 간호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증상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30살 간호사는 아예 증상이 없었고요. 아. 그래서 일단 처음 그 확진된 그 간호사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추려서 현재 277명을 검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본관 3층 수술실 25개를 다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곳에서 수술이 한 60에서 70건 정도 이루어지는데 아주 급한 수술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일단 사흘 동안 폐쇄를 해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예.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당시에는 환자였고요. 지금 이렇게 국내의 빅5라고 불리는 이 대형 병원은 중증 질환 환자나 기저질환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 아산병원은 초기 대응을 굉장히 빨리 해서 환자가 2명에 그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서울병원도 얼마나 빨리 초기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향후 승패가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병원은 예전에 메르스 때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병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각심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신속히 초동 대처를 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했어요. 네. 자, 어떤 내용인지 듣고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삼성 서울병원 측으로부터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1명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수술을 함께 참여했거나 식사 등의 접촉을 한 의료원 262명, 환자 15명, 그래서 접촉자 총 277명 중에 26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방금 전 이 중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근무했던 간호사들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복 기자가 앞서 간단히 설명한 내용인데요. 네네. 자, 지금 일단 4명의 간호사인데 네. 이 4명의 간호사가 16일, 17일, 18일 사이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그 일주일 전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이 접촉자를 좀 더 확대해서 검사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이건 뭐 당연히 있죠. 예. 그리고 최대 일주일이 아니고 2주 전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최대 잠복기가 2주고요. 물론 네. 발현하거나 이제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뭐 한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2주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원이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사실은 요 수술실만 일부 폐쇄하고 나머지 진료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료진 환자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다 수술실 환자면 굉장히 중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을 빨리 격리시키거나 검사를 받아서 이제 그 확진 여부에 따라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됐는지, 감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됐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현재 확진된 4명 가운데 누가 누구에게 감염시켰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증상만 놓고 본다면 24살 그 여자 간호사, 이 간호사가 증상이 가장 오래전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이 환자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자, 이 확진 의료진 4명, 간호사 4명은 일단 이태원 클럽에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역학조사나 접촉자 이 검사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일단은 4명은 확진이 이미 됐기 때문에요. 이 4명을 통해서 아마 역학조사가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선은 확인된 분들이 이 4명이기 때문에 이 4명을 접촉한 것과 이 4분이 주로 사용했던 동선, 거기에 있는 쪽에 아마 다 폐쇄 조치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광범위하게는 이분들이 다녔던 그런 곳까지도 아마 확대해서 아마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 번의 검사로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좀 두고 한 번 더 아마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다가 일정 시간 지나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병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아마 2번 정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그 설대우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메르스 때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그 삼성 서울병원 감염병 대응 체계가 어떻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메르스 때 감염자가 186명인데요. 삼성병원에서 90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진원지였죠. 예. 처음에 이제 그 평택 성모병원이 이제 시발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예. 환자가 거기서 예.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그 환자와 같이 발병했던 환자가 사실은 그때 정부 당국에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예. 마음 놓고 돌아다니다가 삼성병원 응급실에 와서 환자들을 확 퍼뜨린 거죠. 근데 삼성병원조차도 자신들이 환자의 발생 현황이랑 이런 것들을 정부에 굉장히 늦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직접 나와서. 그만큼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 그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네. 그 후로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삼성 서울병원이 개선안을 내서 그때 당시에 냈던 것은 특히 응급실을 중심으로 해서 응급실의 병상을 1인 실화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음압격리 병상을 응급실에 놨습니다. 그렇게 11개 정도 설치했고요. 응급실 진료도 전문의가 하도록 하고 예. 응급실 규모도 한 배 반 정도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특히 음압병실이나 이런 그 호흡기 감염 환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병원 내부를 구조를 상당히 개선을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2년쯤 뒤에 쿠웨이트에서 그 메르스 환자가 왔을 때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서 치료를 그래서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예. 네. 자, 설도 교수님. 예. 자, 어제 오후 5시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277명에 대한 의료진, 그러니까 일단 병원 내부, 그러니까 의료진과 환자를 파악을 했고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인데 뭐 160여 명은 일단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간호사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병원을 돌아다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의 간호사 동선도 지금 파악해야 되고요. 앞으로 역학조사나 검사가 며칠은 더, 길게는 일주일까지 진행이 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이 3분조차도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의료진들이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외부에서 감염이 되어서 안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안에 다른 감염원이 또 있는데 추적이 안 된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감염이 되었는지 지금 그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령 안에 누군가 다른 감염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의료진이 되었든 아니면 환자가 되었든 있다고 하면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역학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증상이 발현되었으면 언제가 되었는지를 시점을 특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지금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 내부에 이분들 이외에 감염자가 있으면서 확산을 시켰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제일 위험한 곳이 요양원, 요양병원인데요. 여기는 예. 이제 고령자들도 계시고 기저질환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대형 병원입니다. 대형 병원인 이유는 상당히 깊은 질병을 가지고 계시면 기저질환 중에서도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그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대형 병원에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아주 어려운 수술을 했다거나 상당한 기저질환이거나 뭐 이런 뭐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런 대형 병원에서 감염이 확산될 경우는 사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못지않게 굉장히 희생을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본 것처럼 그 병원은 굉장히 신속하게 과할 정도로 초동 대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 서울병원도 그런 신속하고도 대규모의 적극적인 아마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차례 병원 내 감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중증이나 응급 의료 체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예. 의료 체계라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삼성 서울병원도 대형 병원이지만 그 이외에도 큰 병원이 많이 있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음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교적 서울에는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의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삼성 서울병원 같은 데는 워낙 병원이 크고 입원 환자도 많은 데다가 외래 진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병원에서 이 감염 확산을 초동 대처를 잘 못하게 되면은 외래 환자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대형 병원이기 때문에 중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빠질 수 있는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더 걱정해야지 한 병원이 단지 문제가 생겨서 전체 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길 거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신속한 대처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 계속하고 계시고요. 유재복 기자, 삼성 서울병원뿐만 아닙니다. 지금 용인 강남병원에서도 네. 의료진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 병원에 지금 폐쇄 상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이 감염 경로가 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예.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역학조사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네. 그 용인시 신갈동에 있는 강남병원이라는 곳인데요. 병원 직원이 한 400명쯤 됩니다. 네. 그 안양에 사는 26살 그 방사선사가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어저께 이제 발열이나 몸살, 뭐 기침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그 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감염 경로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역학조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병원 전체가 다 폐쇄가 됐고 그 입원 환자가 171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간 근무자가 31명인데 202명이 이동 금지가 됐고 직원 400명은 출근 금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사실 지금 오늘 하루 만에 병원 두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내에서는 사실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쓴다거나 뭐 소독을 잘한다거나 손을 잘 씻는다거나 이런 방역이 잘 될 것 같지만 네. 병원 밖에서 그 병원 직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혹은 거기서 감염되지 않을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지침을 내릴 수는 없죠. 일반 자기가 병원을 퇴근한 다음에 하는 예.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수칙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사실은 훨씬 더 높은 그 준수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병원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병원 밖에서는 상당히 조심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봤듯이 한두 사람의 일탈이 큰 그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이 규칙을 상당히 준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설자 교수님, 그 네. 의사협회라든지 그런 어떤 단체 차원에서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 이런 뭐 지시나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무슨 공동 연구를 하느라고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의사분과 무슨 연구를 하는 게 하나 예. 있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꼭 만나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 텔리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형 병원에서 의사분들에게 협조도 구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 그러는데 이 의사분이 굉장히 협조를 해서 제가 꼭 만나야 되는데도 만나지를 못하고 우리가 전화와 화면상으로 대화를 나눴거든요. 또 하나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꼭 만남을 해야 되는데 그분도 만날 수가 없다, 당분간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데는 아마 많은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들이 이와 같이 꼭 의협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의료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또 의료진 스스로들도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생각보다는 이런 일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체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좀 개인 수칙을 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내일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네. 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학교가 폐쇄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과학기술 직업전문학교는 교육부 산하 기관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제 직업을 학점은행제처럼 운영을 해서 이제 그 기술을 배우는 직업 기술을 배우는 그런 학교인데요. 그래서 이 학교는 지난달 20일에 그 등교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주로 실습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의 지침을 받지 않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공부하던 그 19살 학생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지난 7일에 도봉구에 있는 가왕코인 노래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7일에 그 저녁 때 가왕코인 노래방은 그 서울구치소의 그 교도관의 친구가 갔던 곳이죠. 그 노래방을 가서 확진을 받았던 바로 그곳에 같은 날 출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7일에 방문을 했고 11일부터 발열 기침 증상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12일부터 15일까지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학생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다 이제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같은 반 학생이 34명 정도가 지금 밀접 접촉으로 분류가 돼서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나흘 정도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접촉을 했다면 사실은 감염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걱정이고요. 현재 재학생이 600명이고 교직원이 25명인데 검사를 받고 있고 다행히 그 동거인은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 이렇게 3명인데 이분들도 지금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또 여러 명의 감염 소식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네, 설대 교수님, 이 19살 재학생은 16일부터 이제 발열 증상이 나타나는데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자도 더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고 특히 밀접 접촉자가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거든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증상이 발현되는 시점으로부터 앞단 48시간 정도부터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을 발현할 때도 거의 피크에 이르렀다가 하루 이틀 동안 계속 바이러스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상 발현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정도가 상당히 바이러스를 많이 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학교를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접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단순하게 보기 어려운 게 내일이면은 고3 등교 개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교 개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추가 확산 여부를 상당히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추가 확산 여부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도 등교 개학을 했을 때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경로를 갈 수 있다. 이걸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말씀하신 대로 고3 등교 수업을 앞두고 있는데 유은혜 부총리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학교 방역의 핵심은 학교 내의 학생들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것이며
이는 등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수업 시간 등 학생들의 학교 시간 전체에 적용됩니다. 급식실은 가림막 설치와 지정 좌석제 운영을 기본으로 배식 시간이 분산될 것입니다. 고3 이외의 학년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여 격주간 혹은 격일간 주 1회 이상 등교 등의 여러 방법으로 학교 내 등교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네, 유은혜 부총리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밀집도를 최소화시키는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지금 뭐 학교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칸막이를 지금 두고 있나 보죠? 식당 급식 문제도 이제 준비가 여러 가지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일단 그 급식 시간을 차별화둡니다. 한꺼번에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 식탁 배치를 전부 창가 쪽으로 해서 서로 아. 쳐다보지 않도록 하고요. 예. 만약에 한 식탁에 여러 사람이 앉게 되면 다 칸막이를 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접촉 자체를 막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간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권장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서로 이제 밥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급식 부분들이 있고요. 네. 등교 자체도 아마 많은 학교에서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비교적 용이한 과목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대면 수업이 필요한 수업은 이제 등교를 시키는 그런 방식을 쓸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도 다 설치를 하고 이제 소방청하고 협조가 된 것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심 환자가 나오면 소방청에서 즉각 출동해서 선별 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외형상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어느 한 곳에서 감염 사례가 나타나게 되면 전국에 있는 학부모가 다 불안해지고 예. 다 학교를 보내기 꺼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참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설대우 교수님, 이런 학교 방역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좀 부족한 부분,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당장 등교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등교 계약을 하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위험이 전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양한 형태의 그런 감염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네. 막 전파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가든 5월 6일 날 부근에는 일주일 정도 동안 국내 확진자 발생이 거의 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날 등교 개학은 가능할 것도 같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태원 발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태원 발 때문에 일주일 연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기가 된 지금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등교 개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등교 개학을 할 상황이 됐느냐? 그러면 아까 5월 6일 정도의 상황이 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태원발 확진자 수가 생각보다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은 당국의 설명대로 맞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부터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가게 되면 정말 당국의 설명이 맞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5월 6일의 부근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때 가서 등교 계약을 결정해도 되는데 지금 등교 계약을 결정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영국이 전격적으로 등교 개학을 했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학교를 전면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교 개학을 하고 나서 영국 전역의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몇 명의 학교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부모들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등교 개학이 전면 중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으로 와서 우리나라도 한 곳이나 두 곳에서 지금 등교 개학을 통해서 확진자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전국의 학부모들이나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걱정을 하게 되면서 이 우려를 잠재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하나는. 두 번째는 이렇게 감염된 학생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3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등교 계약을 하는 게 맞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등교 계약을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더 준비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등교 계약은 해서는 안 된다. 예. 왜 이렇게 위험성을 무릅쓰고 하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이렇게 무모한 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제가 다시 한번 유은혜 장관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거의 5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라고 하는 점 제가 유은혜 장관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이러스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확진자와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우리가 꼼꼼하게 더 늘 말씀하셨잖아요. 학교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학교는 훨씬 더 안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그런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여전히 학교는 등교 계약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더 안정화가 되고 나서 등교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신데 오늘 정세균 총리도 안전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마냥 연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역 감안 상황을 감안하서라도 우리 방역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등교 계약을 일단 하는 거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우고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당장 이제 3학년부터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논리적으로는 맞고 상황적으로는 맞죠. 왜냐하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있었고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왔고 그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상황을 보고 등교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4가지의 기준을 놓고 평가를 해보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등교는 기왕에 니태원발 감염이 시작되면서 일주일 또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럼 과연 상황이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그 앞에 상황이 예. 너무나도 유동적이고 특히 오늘은 이제 직업학교도 에서 이제 학생이 감염이 됐고 오늘 예. 만약에 저녁에 거기서 학생들이 추가로 감염이 된다면 내일 등교 첫날부터 학부모들하고 학생의 동요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의 저는 고3 학생들의 등교를 한 일주일 정도 보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 어쨌든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다. 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등교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그 내일 시작 어차피 지금은 이제 뒤로 물르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내일 고3 학생들의 그 등교 상황을 며칠 지켜보면서 좀 네. 평가를 하고 조금이라도 불안한 상황이 유지된다면 예. 또 다시 등교보다는 온라인 수업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육부 발표 유은혜 부총리도 일단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은 일단 마련해 놓은 상황이죠. 후속 대책들이 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황이 예. 나빠지면 뭐 다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가는 것이고요. 조희연 교육감, 서울교육감은 어제 이제 뭐 수능도 연기할 수 있다, 한 달 연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상황이 나빠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안전이 최고니까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예.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안전을 뒷전에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모든 등교와 학생과 학교에 관련된 문제는 안전을 항상 앞에 놔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병원 또 직업 전문 학교 또 내일 개학을 앞두고 많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태원 클럽발 확산도 좀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오늘 187명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일자로 보면 이제 5월 6일 지난 6일까지가 그 영향권에 있다고 보면 그로부터 지금 19일이니까 딱 2주가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클럽발 1차 감염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예. 지금 뭐 숫자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2, 3, 4차 감염이 이제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2, 3, 4차 감염이 지금 뭐 걱정되는 그게 몇 가지 있죠. 갑자기 이른바 슈퍼 전파자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 막 3, 4차 감염을 마구마구 네.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태원발 그 감염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설대호 교수님, 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지금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예. 이제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1차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45명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우리 증시도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예, 예.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기대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네. 다른 용량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은 용량과 중간 용량 값 15명 각각을 했는데 일단 항체가 다 생긴 거는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중화 항체거든요. 중화 항체라야 실제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화 항체는 15명 중에 각각의 용량에서 4명씩 정도 생겼으니까 그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모더나에서 하고 있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 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이 여태까지 상용화된 적이 없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전성이 확인이 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안전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는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돈을 들인다고 해서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예. 두 번째는 이 mRNA 기반의 백신은 대량 생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생산한 백신 자체의 안정성, 이게 쉽게 깨지거나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백신이 모든 품질이 보장되는 안정성을 담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 기술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더나의 기술은 훨씬 더 긴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대량 생산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상당히 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일상 임상 시험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험, 임상 시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대 약대 교수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